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는 올림픽이 돼야 한다며 북한의 참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진 인천에선 피해 집계가 늘어나고 있고 복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김포 고속도로 북항터널 침수로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 한 고층 아파트에는 이틀째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매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장마전선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예보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증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방안을 이번 주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제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 소속 의원들이 다수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 전원을 조사하고 회기 중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영영 묻힐 뻔한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해결되면서 다른 강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공사를 재개할지 영구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됩니다.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이 삭제된 부분이 복구된 원세훈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200일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찾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국정농단에 상처받은 국민을 위한 치유올림픽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대규모 국제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홍보대사도 맡았습니다. 홍보대사 명함을 터왔습니다.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여기 모두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2018장 정도. 당장 SNS에 평창올림픽 응원 메시지를 올리며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고 홍보 화보와 영상도 찍었습니다. 감자전과 메밀전병, 곤드레 나물을 먹으며 강원도 음식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 공기업들이 더 많은 후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들었던 국민과 국정농단으로 준비 과정이 오염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받은 강원도민들이 대회 성공으로 치유받길 바란다며 치유올림픽이란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치유받고 위안받고 희망까지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선수들과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일단 경기장과 대회 운영 능력에선 합격점을 받았는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정의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 벌써 6년. 눈과 얼음의 스포츠 축제를 앞둔 평창은 올림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현재 12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97%로 가장 늦게 공사에 들어간 3만 5천 명 수용의 개폐회 식장도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26차례의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대회 운영 능력에서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후원이 뚝 끊겨 3천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직위는 현재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정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늘한 국민적 관심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21%로 저조하고 그것도 인기 종목인 빙상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입장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올림픽 성화가 봉송되기 시작하면 대대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동원해 대회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지구촌 최고의 축제를 준비하는 평창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SBS 정의돈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주 무대인 대관령 일대에선 현재 각종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가지와 도로를 정비하고 대형 호텔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관람객을 실어 나를 고속전철은 현재 공정률이 95%로 올해 12월 초부터는 정식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단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평창 주변 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숙박업소. 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 방 하나 가격이 40만 원으로 평소에 4-5배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방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관령 주변도 사정은 비슷해 여관과 펜션까지도 하루 3-40만 원은 줘야 합니다. 도배대에 저거 침대도 2개씩 바꿔줘야 되고 좁아서 옷걸이 바깥에 넣고 옷장 같은 걸 달라고. 올림픽 기간 하루 최대 예상 관람객이 10만여 명에 달하지만 평창과 강릉, 정선의 숙박시설은 고작 2만 2천여실에 불과합니다. 주변 10개 시군까지 넓혀야 4만 2천여실 정도입니다. 방이 부족하다 보니 비싼 숙박료라도 감수하겠다는 단체 손님 아니면 예약조차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단체 계약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단체 계약을 이제 뭐 한 달, 2달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은 좀 편하거든요. 게다가 대중식당에는 아직도 외국어 메뉴판이 없거나 부족하고 음식 종류도 대부분 한식입니다. 외국인들을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한 전문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경제적인 또 사정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부족해 대관령 지역의 농어촌 버스는 단 한 대, 택시도 평창군 전체에 122대뿐입니다. 통역 문제도 큰 숙제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지만 나와주면 누구나가 좋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책자가 배포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200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정한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쏟아진 폭우로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던 인천엔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주택과 상점 2,300여 곳이 침수된 가운데 아직도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도 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피해 진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파는 거꾸로 뒤집힌 채 쌓여 있고 각종 주방 도구는 흙탕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어제 갑자기 쏟아져 내린 폭우로 이곳 지하다방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천장은 모두 내려앉아 버렸고 보시다시피 냉장고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건져낸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가 침수되면서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된 물건들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침수됐던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쇄기들도 손 쓸 틈 없이 들이닥친 빗물에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거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버리는 거밖에는 기다리는 거밖에 없어요. 손발이 정도 떨려요. 누구한테 욕하고 싶고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냉장고 안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도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량 다 폐기 들어가는 거죠. 쌀하고 뭐 밀가루, 소금, 설탕 뭐 이런 거는 뭐 물에 젖으면 뭐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건질 수 있는 거는 깡통류 그 정도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쏟아진 빗물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반지하방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다 넘어가지고 막 여기 똥마다였었어요, 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물만 빠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막 여기까지 다 차서 올라왔어요. 없이 다니니까 이런 지하에서 사는데 또 그런 피해까지 보니까 너무 속상하죠.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은 현재까지도 침수돼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어제 인천에는 1시간 동안 워낙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피해가 컸습니다. 예측을 넘어선 기습 폭우에 행정당국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에 도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곧바로 차량이 둥둥 뜰 정도로 물이 가득 찹니다. 주택 반지하나 재래시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지대 자체가 낮고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피해 주민들은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했고 배수 펌프 작동도 늦었다고 말합니다. 펌프장에서 펌프가 안 돌았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증상이 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흐린 날씨일 거라는 일기예보만 믿었던 상인들은 오전부터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당국의 긴급 대처가 미흡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들이 전부 밀려서 와서 이걸 막은 거지. 얼른 그 맨홀 뚜껑을 열었으면 이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인천시는 갑작스런 폭우에 어쩔 수 없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당 거의 100mm에 준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리는 바람에 좀 이렇게 미처 방류를 못하고 좀 침수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천시는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수관로와 유수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반지하방에서 90대 할아버지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 뒤에는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혼자 가눌 수가 없어서 밖에 도움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 물이 차올랐던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찼고 집도 침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 반지하방에 살던 84살 안모 할머니는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자 2층 집으로 다급히 올라갔습니다.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남편 95살 이모 할아버지를 혼자 이동시키기는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절로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그 119에다 전화를 하려고 우집에다 부탁을 하는데 하지만 그 사이 빗물은 반지하방을 1m 이상 채웠고 할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몸이 불편한 할머니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데 물이 차는데 할아버지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워. 이웃 주민들은 노부부의 부부애가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 부부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해왔지만 할머니는 남편만큼은 자신이 직접 돌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상당히 부부애가 좋았고 굉장히 잘 화목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주민센터가 할머니를 겨우 설득해 요양보호사를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변을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장마 전선이 곳곳에 집중 호우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또 예보됐습니다. 정구희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시간당 20에서 4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기상청은 새벽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5에서 40mm의 비를 예보했다가 비구름이 강해지자 예보를 급히 수정했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안 온다 그러고 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회사에 하나 여분을 두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지방엔 오후 한때 1시간에 최고 5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국지성 호우를 쏟아붓고 있는 장마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부지방에 30에서 80mm, 영남 내륙엔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시 중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엔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예보했습니다. 예년 평균적으로 7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끝나던 장마가 올해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길어지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하면서 그 경계 부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이 지속적으로 위치하면서 장마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태풍의 발생과 이동에 따라 장마가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정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보도에 강청원 기자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어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대상은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범위와 국민 공감대를 차차 넓혀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자와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올리고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이 같은 증세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당정협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증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번 증세를 명예과세, 사랑과세로 명명하자 자유한국당은 표적증세,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즉각 반격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이 증세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증세 대신 과세란 용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초대기업이 사랑받는 사랑과세, 초고소득자가 존경받는 존경과세라며 조세 정의와 사회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거꾸로 세금 폭탄, 포퓰리즘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여당의 여론전에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 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또 감세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르는 청개구리 정책, 돈을 많이 버는 걸 잘못처럼 여기는 징벌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란 입장이고 정의당은 여당의 안은 부실 증세라며 더 큰 폭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이 증세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왜 불참했는지 26명 전원을 조사하고 회기 중 외국 출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추경 표결 불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내사령탑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언급했습니다. 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번 파문을 조기 수습하지 못할 경우 당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불참 의원들의 뒤늦은 반성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부끄럽다, 잘못했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불참한 26명 가운데 24명의 사유가 해외 일정 때문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현지 활동 사진을 올리며 불가피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용득 의원은 장인 장모를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을 취소하는 게 맞냐고 했다가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참 의원 전원을 상대로 사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징계보다는 당 차원의 기강 잡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승계 지원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재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법원은 내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모, 최모 두 청와대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전 행정관과 경제부처 공무원인 최 전 행정관은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서 16종을 증거로 내고 이번에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하반기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이들이 실제 같은 증언을 한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여전히 모르쇠였습니다. 민정비서관 때 청와대 삼성문건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을 재조사해도 당시 상관이었던 고 김영한 수석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재수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지난 1999년 6살 김태환 군이 황산 테러로 숨졌습니다. 공소시효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오늘 국회는 이른바 태환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영영 묻힐 뻔한 여러 살인사건의 실상이 밝혀졌죠. 다른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박현석 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은 서울시 구로구 술집 여주인 살인 사건을 15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엔 증거로 쓸 수 없던 쪽지문, 즉 조각지문을 최신 기술로 분석해 피의자를 찾은 겁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환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태환이법이 시행되면서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을 발족하게 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심이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환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범이 긴급 체포됐다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태환이법 때문에 진범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 유가족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죠. 이렇게 태환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에 맡겨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거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록 태환이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지 못했지만 태환이와 태환이 부모의 노력 덕분에 남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선물받게 됐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검찰은 15년 만에 스리랑카인 K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대생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K씨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 일반 강간은 시효가 5년에 불과해 검찰은 공소시효 15년에 특수강도 강간죄를 적용했는데 특수 강도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K씨에겐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살인죄의 태완이법처럼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해서 여전히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단서들이 나온다면 성범죄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리랑카 성폭력 범죄자 무죄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증명력 여부만을 놓고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소시효에 얽매여 있다 보니 범인을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강목으로 마구 폭행한 회사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공장 한쪽에서 말싸움을 벌이는 두 남성. 같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 사이입니다. 말다툼이 끝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임원 A씨가 강목을 들고 와 직원 B씨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강목으로 맞은 B씨는 쓰러져 한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맨 처음에 경찰한테 빡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내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식을 잃은 거죠. 동료 직원들이 흔들어 보지만 미동조차 없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폭행 장면을 보고도 15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고 신고했다가 이마저도 바로 괜찮아졌다고 취소해 119 구급대원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119도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나를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맨 처음에.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찾은 B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없고 두 분이 일어난 사건이니까 두 분한테 여쭤보세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원 A씨가 왜 거래처 편을 드느냐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물난리 와중에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가 사과를 했던 김학철 충청북도 도의원이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도 탄핵하고 또 정치권 외유 인사들도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CJB 최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철 도의원이 귀국 기자회견 직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악의 수해에도 현장에 안 나가본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겁니다. 또 외유 중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제명해야 한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주장한 겁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긴 해명글에는 세월호 보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국민적 공분을 산 들쥐떼, 레밍 발언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언론이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며 자신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언론에 전가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학철 의원을 비롯한 외유 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도민을 그야말로 망신시킨 이 의원들을 정당히 제명했듯이 도의회도 제명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올렸다는 해명글이 소신을 넘어 상식에 어긋난 궤변과 주관으로 넘쳐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현석입니다.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까지 오게 됐다. 10년 전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김 군자 할머니가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김군자 할머니는 어제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김군자 할머니가 중국 지린성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건 17살 때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붙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저기서 죽으려고 했죠.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그거를 죽지 못하고 들키는 날이면 죽는 것보다 더 맞아요. 전쟁이 끝나고 38일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2살 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에 들어와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2007년에는 미의회 위안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왔다 간 지가 얼마 안 돼요. 한도 못 풀고 가니까 마음이 안 됐죠. 김할머니의 방에는 고인이 좋아하던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배상금 등 재산 2억 5천만 원은 모두 기부해 학생 250명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옷 사 입으시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사 입는다고 하면서요. 그 장학금이나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기부하는 건 선뜻 뭐 몇천만 원이고 1억이고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던 할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기다렸던 건 일본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직 명예회복을 못했어요. 좀 저희 명예회복을. SBS 전용호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노소영 씨가 그동안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만큼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부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으로 이혼만 신청했을 뿐 재산 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면 앞으로 조정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다며 혼외자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결혼이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사 이혼 조정에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23.4%에 달하는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하는 민감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면 입주민으로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가 늘면서 입주민과 건설업체 사이에 이런 하자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위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막 쏵쏵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의 천장 배관에서도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일 정도입니다. 입주한 지 이제 반년 남짓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인데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결로에 있어서는 현관문에 다 물이 고였고 줄줄줄 떨어져서 다시 선택만 할 수 있으면은 좀 안전. 입주를 시작한 지 2달 된 경기도 남양주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인력 부족을 탓하며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누수 보수 팀들이 수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건설이 최근 크게 늘면서 이런 하자 분쟁도 지난 2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동시다발의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어떤 필요한 요인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품질 검수를 한 뒤 이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준공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대형 트레일러의 짐칸에 숨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9명이 차 안에서 질식해 숨졌습니다. 폭염 속에 에어컨이 고장나면서 차 내부 온도가 70도 넘게 올라갔습니다.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숨진 희생자들이 갇혀있던 대형 트레일러입니다. 발견 당시 트레일러 안에는 밀입국자 39명이 빼곡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트레일러 안은 섭씨 70도가 넘게 치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Very hot to the touch. Any signs of any type of water, so you're looking at a lot of heat stroke, a lot of dehydration. 생존자 가운데 17명은 중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발견된 곳은 멕시코 국경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입니다. 트레일러 안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쇼핑센터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사정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트레일러 안에 100명이 넘는 밀입국자들이 타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hat came in and picked up a lot of the folks that were in that trailer crime here this evening.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트레일러 안에 갇혀있던 밀입국자 19명이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폐쇄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담당할 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맡게 되는데 정부는 최종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응수 기자입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위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습니다.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분야에서 2명씩의 전문가가 선정됐는데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성 5명, 나이는 30대와 40대, 50대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보군 29명에 대한 제척 기회를 원전 찬반 양측에 제공했고 양측에서 반대한 후보들은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척 기회를 행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9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신뢰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되며 오늘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도출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의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매주 목요일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필요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권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특별 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경찰의 영장 청구권 도입에 대해선 영장 청구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권이 검찰 견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이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문 후보자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정책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국정원이 과거 부분적으로 삭제했던 원세훈 녹취록을 복구해 검찰에 제대로 제출했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녹취록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에선 집행유예, 2심에선 징역 3년의 법정 구속, 다시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되며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복구본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 전 원장이 직접 선거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발언한 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회의에선 뭐든지 선제 대응해야 한다. 혹세 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처럼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서 계속 대처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며 SNS 활동을 독려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관여했다고 꼬집으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도 북한의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LPG 연료를 쓰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논란도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택시, 렌터카, 그리고 7인승 이상 레저용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한 정부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도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LPG 차량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환경 피해 비용 측면에서 보면 1리터의 경유는 1,126원, 휘발유는 601원인데 비해 LPG는 246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PG 적용 차량이 확대되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SUV 차량 모두 해당되는데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경유차는 시장에서 서서히 이제 페이드아웃 될 가능성이 있고요. LPG차 또는 CNG 차량이 중간 단계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786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LPG가 다른 연료보다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자동차에다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절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총리 교체 이야기까지 나올 만한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일본 국회에선 아베 총리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50년 만에 수의학과를 신설해준 의혹 등으로 내각 지지율은 26%까지 추락한 상태. 역대 총리들의 교체 직전 지지율 평균인 28.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0何回ゴルフ食事をしてですね、全くその話が出ないというのはですね、便宜を図るということ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し、総理大臣としての職責を今後も果たしていきたいと。影理事長から払われたということもあるわけですね。人関係でありますから、こちらがご馳走することもあるし、先方もご馳走することがある。 전 문부성 차관은 분명히 총리 관저에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総理は自分の口からは言えないから代わって私が言うんだと、こういうお話がございました。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개헌 등 국정운행의 차질은 물론 내년에 결정될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일제의 말기 그리고 80년 광주를 다룬 영화가 잇따라 개봉합니다. 과거 시대상을 얼마나 잘 재현해냈느냐도 중요할 텐데 이번 영화들의 특별한 시도를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구남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하시마섬 탄광에 징용된 조선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400여 명의 대규모 탈출기를 픽션으로 더했습니다. 주무대인 구남도를 재현하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축구장 면적의 7배인 5만여 제곱미터의 야외 세트를 지었습니다. 실제 구남도의 3분의 2 크기로 짓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 영화를 찍으면서 모두들 그 세트를 가서 저희가 실제 구남도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비슷한 기분을 느꼈었을 정도였어요.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는 1980년 5월 20일 당시로는 큰 돈인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독일 외신 기자를 광주까지 태워가는 1박 2일을 담았습니다. 정치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광주로 간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 기사로서의 가장 당연한 도리, 또 인간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신 평범한 운전 기사가 아닐까. 주연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는 1973년식 불이사로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수소문 끝에 외국에서 겨우 찾아내 석 대를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차량들도 실제 운행을 위해선 부품 대부분을 교체해야 했고 장거리 이동 시엔 별도 차량에 실어 옮겨야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하는 두 영화는 본격 휴가 방학철을 맞은 여름 극장가에서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오늘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이 되면서 장맛비는 잦아들었는데요. 이제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 내륙지방은 최고 120mm, 남부지방은 80mm, 충청도는 5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남쪽으로 집중되면서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의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35.9도를 기록한 대구는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장맛비는 주 후반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이제 2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평창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도전 끝에 힘들게 유치한 올림픽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